지금부터 제26회 김달진 문학제 문학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발제하신 선생님들과 토론하신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맡으신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님이십니다. 또 발제를 맡으신 문학 뉴스페이퍼 대표이신 이민우 대표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주 경상대학의 장만호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종훈 교수님입니다. 전 사회를 맡은 시쓰는 신동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비대면 회의가 참 유행하는 유행처럼 됐는데 이쪽 김달진 문학제에서는 창원시의 배려, 김달진 문학제 집행위원들의 열정이 합쳐서 좀 낯설게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들이 차례차례 발제자 분들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토론을 하시고 그 뒤에 프로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성호 교수님부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가을에 따뜻한 날씨가 인상적입니다. 이럴 때면 세미나보다는 산책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정한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소임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테마를 우리 김달진 문학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신 까닭은 아마 우리 시대가 가파르게 변하고 세상 어느 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시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소통되는가 뭐 이런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주제는 먼 길을 돌아도 대체로 예상 가능한 결론으로 오기가 쉬운데 제 글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2021년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20세기는 10년 단위로 분할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지용은 1930년대 시인이고 김지한은 1970년대 시인이고 1990년대 들어서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10년만 있으면 뭐가 세상이 바뀌는 듯한 착시 현상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21세기도 두 번의 구획이 생긴 셈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가 이제 완료되었고 지금 우리는 2020년대에 삽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보아도 21세기의 10년 단위의 두 연대를 10년으로 끊어서 통찰하는 그런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세기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20년 전체가 뭐가 늘 변하니까 뭐 10년 단위로 끊기가 좀 민망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버릇처럼 2010년대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작가나 시인들의 등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페미니즘의 성세와 더불어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존재 방식의 탐구 의지가 강하게 흐름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일국 차원의, 그러니까 한반도 내 혹은 한국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탈북, 난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 여성 등 다양한 인적 구성들을 문학적으로 형성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고 2010년대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우리 근대가 민족을 상상하던 시대에서 훌쩍 벗어나서 탈민족 서사들이 이렇게 그리고 계급도 뭐 이를테면 양대 계급 정도 생각했다가 그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존재 방식들도 2010년대에 그려진 것 같습니다. 또 바깥으로 보자면 한강 소설이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이후에 이른바 세계문학 이론으로서의 한국문학 담론이 인위적으로 부양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활발한 인적 기로와 해외로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 문학이 국력에 비해서 상당히 변방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도 2010년대의 느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출판 시장은 불황을 겪고 반대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말하자면 문학의 향유 방식이 급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테마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에서는 2000년대를 담론적으로 장악한 힘이 미래파라고 하는 세 글자에 조금 집약된다면 2010년대는 이른바 포스트 미래파, 한때 좀 난해하고 좀 이렇게 실험적인 시를 썼던 시인들이 물론 연치가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덧붙여서 속속들이 이제 자신만의 어떤 서정으로 다시 귀환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소설에서는 82년 김지영이라는 굴지의 베스트셀러가 나타나서 페미니즘 논쟁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학 외적으로 표절 논쟁이나 미투 운동 같은 그 문학을 또 왜소하게 만드는 충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들이 팟캐스트 붐이 일어서 유력한 비평가나 작가들을 마이크 앞으로 불러냈고 비평도 종이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유튜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좀 덜하지만 영화 비평으로 만약에 시각을 돌리면 이제 유튜브가 다 합니다. 시내 21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매체들을 통해서 영화 비평을 접하는 사례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문학은 문예지들이 수송을 하고 있는 바람에 그래도 유튜브 잠식률이 다른 인접예술보다 덜한 것은 사실인데 반대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격 문학이 정치하는 동안 이른바 웹 서사들을 비롯한 큰 포괄적인 장르 문학이 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나 윤리라고 해서 20세기의 전유물 같았던 담론들이 다시 돌아와서 문학과 윤리라고 하는 또 애도 이런 단어들이 비평적 어떤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2000년대 2010년대는 우리 근대사에서 빚어진 여러 과제들을 부분적으로 떠안으면서 전혀 새로운 이제 문학의 존재 방식을 열어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사, 그러니까 2020년대 전에 2000년대 선생님들 기억에 선명하시겠지만 2005년도 무렵에 작은 땅은 벼치고 미래파라고 하는 비평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미래파로 명명되었고 호명되었던 그 수많은 시인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서로 전혀 다른 시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는 같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20세기 동안 한국의 근대시가 누적해온 어떤 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정, 참여, 실험이라고 하는 삼분법에 어느 쪽으로 귀속되었든 의미지향의 소통구 회조에서 조금 멀찍이 벗어나서 독백적이고 좀 길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가 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지 위주의 시보다는
군데군데 발견되는 문장들이 주는 부분적 충격으로서의 시 이런 것들로 이제 은유보다 환유를 선호한다든지 음악의 경도가 좀 높아진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매력을 조금 양도하고 언어 일반에 대한 사유로 확장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소위 세대론적인 어떤 인적인 구분을 동시에 취하면서 이렇게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들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서정시들, 전통적인 참여시들, 전통적인 실험시라는 게 좀 언어 어폐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경험 속에 이상부터 저 포스트 모던까지의 그냥 흐름을 본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시들이죠. 이들이 20세기 동안 축적해온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삶의 비극성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전망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구해 왔다고 생각된다면 미래파로 포획된 명명에서는 이 두 가지가 거쳐진 것 같습니다. 생은 비극적이지 않고 비루하고 왜소하고 권태롭고 그렇게 큰 의미론적인 지향을 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조금 해체되고 파편화된 그런 시간들의 더미로 좀 많이 환원된 측면을 미래파라고 하는 흐름이 주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동체적 차원의 어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과제, 우리의 맨날 분단된 사회라든가 전쟁을 겪던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사적인 회로로 이렇게 많이 침잠했던 그런 흐름을 줌으로써 미래파가 준 충격은 긍정적으로는 그동안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20세기의 새로운 진작을 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1세기 가깝게 축적해온 한국의 근대의 축적분을 좀 추문화시킨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서로 견줄 수 있는 대등한 타자로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는 비평적 욕망이 강하지 않았는가. 그럼으로써 다시 그 담론이 그렇게 계속 지속성을 못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황용 말하는 근대적인 어떤 주체로 다시 이렇게 부분적으로 환원되는 측면을 21세기 초엽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미래파가 나올 때고 전혀 다른 세상이 또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사이보그니 디지털 리터러시니 포스트 휴머니니 하는 단어들이 지금 문예지의 특집들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예지는 동물권이 이번에 특집이에요. 동물권. 인권이 아닙니다. 이제 인권. 사람만 그게 아니고 이제 동물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 탈휴먼.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의한 인간의 파악,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구라고 그렇게 수세기 동안 규정해 왔는데 그 인간이 인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아닌 존재는 신이었죠. 근데 이제 수직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 하강하면서 이제 존재의 틀을 넓히는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점증과 더불어 이런 갑작스러운 외인들이 시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규정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영상 주도 시스템에서 시 유통 회로를 우리가 전적으로 혹은 이제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이월해 가자는 흐름도 있죠. 그러니까 영상시라든가 아니면 낭송을 이제 강화해서 물론 저는 시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참 오래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낭송도 좋아하고 저는 암송 좋아합니다. 암송. 그래서 애들 기죽일 때 주로 암송해요. 우리 선생님이 시를 다 외우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 저희 첫 제자들은 제가 암송 막 하면 경이롭게 쳐다봤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별걸 다 하네 뭐 이런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시의 존재 형태를 또는 존재 방식을
전적으로 영상 주도 시스템의 어떤 그런 매체적인 조건으로 2월에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더러 시의 궁극적인 자기 부정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이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매체적인, 그러니까 뭐 표현 매체적인 차이가 아니라 존재 형식을 규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처음에 천리안 하이텔 나왔을 때 1980년대 아닙니까? 80년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 됩니다. 그때 곧 종이신문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껏 다 나옵니다. 물론 독자 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더 나오고, 그러니까 종이책의 운명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책이 물질인 것 같아요. 물질, 현장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스페이스가 있고, 지질이 있고, 지향이 있고, 또 거기에 여백이 있어서 언더라인과 자신의 시간도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고 하는 어떤 그 힘이 그 짤막한 시를 읽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 같아요. 근데 이 말하자면 모니터상으로 흐르는 시는 일단 오기 오타가 너무 많고 그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또 동명이인에 의한 피해도 아주 큽니다. 누구신데 이름이 같다고 누구시로 올라가지고 그 사람 신 줄 알고 한참 분석했더니 결국 딴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매체적 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빚어지는 정체성의 상실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시가 이런 영상 위주의 시 생산 소비 구조에 마냥 기울어가는 것보다는 오랜 공력 동안 인문학의 축적과 함께 계승과 이렇게 해온 측면들을 고집스럽게 정예화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또는 이렇게 근원적으로 시라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고도 특수한 상상력에 일려진 인공 언어들이 시사적 전통과 대립하면서 서로 교체되고 바꾸고자 하는 욕망들 자본이 하는 일이고 매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이 하는 일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의 에스프리를 판가름하는 표지는 여전히 그런 재규적인 형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주류적 삶의 방식의 대안적 실천이 10분만 아니라 다 요청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만 관중이 운집한 채 치러지는 월드컵 결승전이나 수만 명이 한 라인을 출발하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 같은 거는 코로나 이전의 전설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가득 메운 그 박수 부대들도 어떤 시대의 신화로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쓰고 지금도 읽고 지금도 저렇게 우리가 전시하고 행간을 이렇게 살피는 시는 그러한 그 매체적인 변이와 조금 고집스럽게 대결하면서 고전적인 생성과 향유 방식의 온전한 축적과 새로운 매체적인 여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향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20세기가 전체가 근대를 상상했죠. 근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자아로. 그리고 뭔가 결함이 많은, 결격이 많은 존재 조건에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희망의 담론으로. 이게 이제 분단을 해소하고 혹은 이제 그 이전 시대는 이제 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고 가난을 벗어나고 상상력의 결핍에서 벗어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자아로 가는데 지금은 그 완성을 넘어서서 과잉으로 가고 있는 그것과 또 시가 마주쳐야 되는 고단한 과제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역시 시를 향유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낭송을 듣고 또 같이 토론하고 또 합평회를 하고 뭐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 시집 한 권의
많은 시간들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배치해가면서 읽어내는 그런 고전적인 힘이 시를 존재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히려 최선의 시적 출구 전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시의 역설적인 미래가 아닐까 하는 글을 한 40-50매 정도 짤막하게 써본 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의 좀 제가 오인한 게 있는데요. 원래 시에 이 책 하시는 안화 선생님께서 전화하실 때 시의 존재 방식을 좀 하라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건데요. 원래는 탈권위주의라는 게 키워드 같아요. 탈권위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옆에 계신 이민우 대표가 이제 그 주제에 좀 맞춤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쩌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변화에 수세적으로 투항할 수밖에 없는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 인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꽂힌 시도 이제 이렇게 시를 열망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20세기에 대한 향수가 자꾸 드러나고 있고 변해가는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시라는 게 과연 마치 80년대에 우리가 인문학이나 종이신문이나 종이책이 절멸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비슷한 것이 있어서 시가 혹은 문학이 혹은 인문학이 계속 축소되고 뭔가 왜소화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같은 것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도롤하게 그것이 더욱더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근대 이후 우리가 몸에 익혀온 시적 언어의 존재론을 단일한 프레임으로 묶고 또 다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을 어떤 진화된 프레임으로 묶어서 그걸 단계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과감하게 유보하고 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끊임없이 대결하고 하면서 고전적인 향유 방식을 더 오랫동안 누리면서 시라는 것이 정해적인 자기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민우 대표께서 문화의 다변화와 우위 시스템의 재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이제 하기 전에요. 어떤 시기가 가장 많이 변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글에 나왔던 신문수 사태 이후에 나왔던 문학삼이라는 창비의 웹진이 어제 폐간됐다는 얘기를 듣고 들은 길입니다. 어떤 이런 변화들이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제가 쓴 글은 어떤 매체가 어떤 플랫폼의 변화와 그리고 결국에 시스템의 변화가 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한 후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숙이 지난 3월에 이제 복귀를 얘기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표절 사태가 아니었었고요. 이것도 어떤 문학 권력과 연관된 구조로서 인식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 사건 이후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악스트, 리터, 리뉴얼 문제들이 등장했고요. 문학 권력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혹은 문학 권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표절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신경수 사태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의 사회적 지평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문단 내에서는 어떤 외적 힘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고 출판사와 자사 문예지별로 출간되어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밀어붙이고 소수의 엘리트가 배타적 지배를 하고 있고 문학장에 대리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2016년에 가서 더 심각해집니다. 문단 내 성폭력이란 고발 운동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어떤 문학적 권력들을 이용해서 어떤 착취나 이런 문제들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요청으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8.8%가 자신이 배제당하거나 혹은 특정한 작가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문인들은 64.9%가 자신을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술가로서 분류하지 말고 노동자로 분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등단제도, 청탁, 문학상 제도, 이 세 개의 축이었죠. 저희가 문단을 분리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등단지는 이제 권위에 따라서 이제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건 학벌제도와 비슷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등단제도가 이제 좋은 문학을 감별하고 저 작가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작가와 나쁜 작가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신뢰 기반 제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편집위원 체제,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평가하는 제도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게이트키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문예지 제도가 청탁에서 상을 받는 것까지 모두 교수 임용의 점수로 환영되고 있고요. 이 교수 임용이 이번에 환영되고 있는 것들이 다시 이제 자신의 청탁 지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응답자 중에 56.6%, 이제 저희가 부조리 연구를 했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인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들의 반은 구두 청탁을 받았고 이들의 70.6%는 원고를 못 받더라도 추후 청탁이 끊길까봐 얘기를 하지 못했고 이런 부조리들이 연속돼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특성은 문학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시인이고 나이가 많으실수록 부조리를 많이 당한다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문단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신뢰를 잃을 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일어났냐, 지망생들의 5명 중에 1명은 더 이상 등단으로 데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더 이상 등단을 데뷔 매체와 분리해서 본다는 겁니다. 다양한 데뷔 방식이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등단은 일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앙일간지에서 등단하는 것을 기피하냐라고 물어보면 운영자에 대한 불신이 44%, 공정성 미약, 그리고 독자들이 읽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데뷔를 하려는 친구들은 무엇으로 데뷔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 독립문예지, 웹진, 메일링 등을 통해서 데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판 문화의 변화, 문단 문화 왜소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문예지들의 색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다양화되지 못한다는 시선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담론들, 페미니즘, 동물권, PC주의 등등은 놀랍게도 모든 문예들이 일변화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담론들을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여성주의, 젠틀리피케이션, 패션 등 현재 문예지가 다루지 않는 수많은 담론들이 독립문예지와 웹진 등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텀블벅 시스템 등이 좋은 예시일 것 같은데요. 자가 출판과 다르게 텀블벅 시스템은 상호 소통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팬들과 소통을 하고 직접 책을 내고 이런 변화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메일링 역시 2,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혹은 무료로 독자들을 모집해가지고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더 이상 출판사 혹은 편집위원들 통하지 않고 작가들이 직접 독자들과 목소리를 낸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출판 시장의 작가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라는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동영상,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통, 공유, 참여,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고요.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를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단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한다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1인 창작을 하고 있고요. 1인 비디오 콘텐츠 제작이 지금 콘텐츠 시장의 주류 문화로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이제 문단 시스템에서 좀 더 자유롭고 변화된 활동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고요. 다양한 지원 시스템에서도 더 이상 등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비라는 표현으로서 이름을 바꿨고요. 이런 뉴미디어적 소통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서 되고 있는데요. 문예지 100주년에서 공병훈 교수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요, 지금 문예지들이 바뀌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독자 참여와 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76.5%가 넘었습니다. 이 지적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문예지가 종이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쌍방소통 미디어로서 변화해야 된다고 독자들도 작가들도 느끼고 있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웹진들이나 다양한 시스템들은 가장 중요한 지점은 상호 소통과 창작자 개방 편집위원 시스템 등이 있을 텐데요. 단순히 이거는 문학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출판사태 시스템을 보면요, 출판계 매출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6%까지 줄어들었고요. 문제는 출판사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출판사의 숫자는 23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갈수록 종수가 늘어나고 65,400건까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종이책 시장이 통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웹소설입니다. 웹소설은 전자책 유통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규모가 2,400억에서 4,000억까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8,000억 이상을 찍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적 지점은 돈을 단순히 많이 번다는 지점보다는 매체 변화의 특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재 전자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독자들이 대부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PDF와 EPUB 방식이라 불리는 종이책을 디지털한 것에 불과한 것들은 더 이상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웹소설은 그 문법 자체가 기존 시장과 다릅니다. 문피아 같은 것들을 보면요,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사 상관없이 웹소설을 출판할 수 있고요. 능동적으로 독자와 소통하고 그 독자가 선택받았을 때 플랫폼 유료 연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와 이어지는 가장 큰 지점들은 과거 독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던 것들을 소통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판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문단문이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출판사 역시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강명 사태가 있었습니다. 장강명은 문학동네 창비 한겨레 민음사, 은행나무 등 굴지의 출판사로부터 계약 위반을 당했다고 밝혀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밝혔으나 추후에 이게 거짓말인 걸로 밝혀져가지고는 큰 어려움에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 등 레절 계약 문제 등을 인해서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으나 출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더 이상 출판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그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출판을 했을 경우에 출판사에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문단 시스템과 출판계 시스템이 모두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독자들이 외면했다기보다는 작가들 자체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게 제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글귀에 통계적으로 충분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라고 하면요, 이미 대안은 있고 그런 시장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일단은 저희 클라우드 펀딩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의 42%가 문학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펀딩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요,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미리 사람들한테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요, 투자하라는 겁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독자들에게 투자받고 돈을 받으면요, 그걸 통해서 생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있고요. 출판사에게 특정한 돈을 내고 얘기하는 자가출간하고도 다릅니다. 독자들이 충분히 소유한 상태로 책을 내는 출판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이미 집단지성, 개방적 혁신, 네트워킹, 소셜미디어 등 기존 콘텐츠들이 종이시장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소통 시스템으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명 작가일수록요, 텀블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판계에 있지 않고 자신이 텀블벅을 통해서 독립해서 나가려는 활동은 유명 문인들부터 무명 문인들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변화입니다. 그건 당연히 여기서 발표해야 될 것은요, 좋은 문학이 무엇인지 했을 것 같습니다. 문학계에서 몸으로 쓰는 시, 모르는 시, 80년대 문학 담론 논쟁도 넘어갔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미래파든 끊임없이 좋은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간 쌓여있던 출판계, 문학계에 굶어버린 문제들이 터져버렸고요. 시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동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동인 취재를 위해서 더 이상 출판사 혹은 문학단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동인 시스템으로 모여서 제각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한 6년간 취재를 하면서 최근 1, 2년간은 문학계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를 주도해 제작되는 출판물이 있고요. 다른 동인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진 독립 출판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건축, 패션까지 동인 단위로 설명해왔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판사들은 출판사기보다는요, 소속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요청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작가는 고독한 작가의 선물보다는 플랫폼의 쌍방소통 시스템에 대한 미디엄 콘텐츠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협업 시스템들은요, 사상행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 따라서 뭉쳤다가 해체되는 일종의 문단 단위가 모듈성을 가진 동인 단위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기존 문단이 가졌던 역할들은 이런 동인 시스템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나눠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정체성 정치로 주목받던 분들이 재연의 윤리로 단 한 달 만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문단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성범죄자가 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문학장에서도 이제 문학 활동을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스스로가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변화한다 그래서 문학계가 침몰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물처럼 그릇에 담겨 우리에게 돌아온다 믿는데요. 그릇이 바뀌면요, 물의 모양이 바뀌듯이 컨텐츠도 역시나 모양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양한 방식과 방식들에서 저희가 어떤 문학을 할지에 대한 믿음들은 스스로가 얘기할 때가 중요해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시담님보다는 자신들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문학이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야외 세미나가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가을볕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만 경기술도 저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쭉 내드려요. 예, 오늘 그 문학 심포지움의 그 성격에 맞게 유성원 교수님은 문학 내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이민우 대표님은 문학 외적인 생산 양식에 관한 그 변화를 말씀해 주셨네요. 제 나름대로 잠깐만 요약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유성원 교수님의 경우에는 가령 이제 미래파 같은 경우에 새롭게 나타나서 기존의 문단의 엄숙지나 계몽성 이런 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지만, 그 소통 방식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인문학적 정신이 좀 결핍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또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다른 미디어를 통한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그 정보 자체가 어떤 자본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를 향유하는 것, 문학을 향유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태도, 그러니까 시를 대하고 느끼고 사유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길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민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문해시 중심의 문단 권력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대타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작가와 권력 사이의 어떤 상호 불신 작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게 매직 소설이라든가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가들 나름대로 어떤 자부책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문학 생산 양식을 새롭게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두 분 토론자 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동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장만구입니다.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사실 토론자가 우리가 아니고
상호 토론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동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흥미로웠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유성호 선생님은 예전에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성호 선생님 별명이 박람강기였거든요. 모르시는 게 없고, 또 기억력이 아주 뭐 탁월하셔서 맨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번에 발표하신 걸 보면 훨씬 더 시대에 대한 전망까지 곁들여져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으른 시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인이어서 요즘에 시를 쓰려다 보면 무엇을 쓰지, 어떻게 쓰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비평가들은 어떡하지? 아까 유성호 선생님께서 본인은 음악성을 중시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유성호 같은 평론가께서는 요즘의 시에 대해서 평론을 하실 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는지, 특히 젊은 시인들에 대해서 그런 유성호 선생님 개인적 경험을 좀 들어보면 좀 흥미롭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태주의 문학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태주의 문학이 새로운 인류사적 과제로서 재설정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학적 항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길만이 지금 시대를 넘어서는 최선의 시적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생태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우 대표님께서는 정말 문학 바깥에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주셔서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민우 대표님은 이런 글을 쓰시고 그리고 뉴스페이퍼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출판을 하는 그 동인들 그리고 개인들, 그들이 발표하고 있고 출판하고 있는 그 작품들의 문학적 성취는 어느 정도인가? 등단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물론 등단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어떤 공인된 어떤 그 관문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고 아마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해먹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청중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독립출판의 경우 이제 유명한 작가가 따로 독립출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자신들이 주류를 거부했거나 혹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비주류라는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출판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 독립출판이 지역의 독립서점을 매개로 해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문화단체, 지자체의 지원사업, 청년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마저도 없을 경우 독립출판하고 그저 그냥 끝나는, 유통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죄기적인 독백이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출판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예외적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학의 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독립출판하는 문청들은 문학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며 동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독립출판의 확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독립출판 문학이 큰 대문자 문학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문단, 기존 문단이든 아니면 제도든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예. 유성호 선생님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더 최어라는 그런 드라마가 유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 그 드라마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비리그에서 어떤 학교의 영문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학과장님이 두 명이 수강하고 있는 전통적인 아주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교수님의 수업과 그 다음에 뭐 각종 최근 유행 담론들을 가르치는 하지만 이제 비정년 교수의 바글바글한 수강생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학생들 둘을 이제 묶어가지고 두 수업을 묶어가고 공동 팀 티칭으로 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학과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전통적인 그 아마 방법론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 그 전통적인 것이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바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제가 신인류에게 과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뭐 김소월이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이런 뭐 이육사라든지 뭐 이런 시인들의 어떤 시적인 것을 추출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때 저는 스스로 되게 뭐랄까요, 그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좀 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좀 형국인데요. 선배 교수님으로서 한 말씀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런 것들 대안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제 대학교에 그 입학을 했었을 때 제도교육하고 대학교하고의 차이가 그런 거에서 되게 실감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이라든지 한용운 같은 뭐 박목월 이런 시인들의 시를 배우다가 이제 좀 새로운 시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 뭐 기영도라든지 뭐 황지우라든지 최승재라든지 제시될 때는 그게 새로운 시였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해방감 같은 걸 느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시적인 것을 또 조금 더 밀착해서 느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도 좀 낡게 되고, 그리고 소위 오늘 이제 그 거론되었던 그 미래파의 그 시들에서 부분적으로 저에게는 제가 밀착된 어떤 시적인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어떤 뭐 해방감 같은 것들을 좀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좀 촌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발본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체감 그리고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것은 아닐까라는 제 고민을 선생님께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이민호 선생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함의 획일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더치어라든지 잘 못 봤고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의 요약본을 이제 접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 버전의 요약본을 봤는데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이게
맨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보다가 요즘은 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볼 게 없냐면은 저에 맞춰, 제 취향에 맞춰가지고 알고리즘이 해가지고 점점 정보 내지는 폭이 좀 좁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성, 이게 아마 다양한 채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히려 획일적인 정보들만 선택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씩 제가 선택할, 그러니까 그 시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함과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출판 다양한 매체들의 형식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 이 어떤 그 분별력이라든지 아까 그런 그 독립출판의 시적인 그 성취에 대해서도 질문도 아마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수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재확인하는 데에 그 다양한 매체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들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통한 재취업이 지금 이민우 선생님께서 그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는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인의 어떤 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동인 그리고 독립출판 그러면은 예전에 그 대중가요에서 언더그라운드, 뭔가 조용필과 들국화 이런 언더그라운드 세계에서 이제 자우림으로 되는 이제 인디 밴드들의 그런 어떤 출연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좀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동인들이 출연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주류들을 해체 내지는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1인 미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조금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1인은 아니고 아마 동인들이 모여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그 동인들이 예전의 동인지처럼 새로운 권력으로 기능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좀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우려도 한번 두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 더우시니까 길지 않게. 예. 제가 여기 그 주제 발표 토론자 명단을 보고 제 토론자가 김종원 선생님 줄 알았어요. 두 분이 같이 해서 질문이 따블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 내용, 질문이 참 너무 이제 이렇게 경험적인 부분을 많이 매개시켜야 돼가지고 저로서는 실존적인 테마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하나의 일에 종사한 지도 꽤 되니까 생기는 스스로의 출구 전략, 소위 이제 그런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가 두루뭉술이 빠져나가는 전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그래도 오브젝티브한 게 생태주의의 재설정 문제인데 그건 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사적으로 사실 뭐 어디나 그 말하자면 환경론적 접근을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시인들이 먼저 했죠. 그러다 비평적으로 우리 여기 신동훈 선생님이 계시지만 생태학적 상상력 이런 거 편집하셔서 내신 때가 9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네, 아마 신 선생님이 아주 선구적으로 하셨죠. 근데 그러다가 그거는 이제 뭐냐면 국내에서도 80년대 노동문학 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 외의 어떤 질서에 대한 생각보다는 인간의 해방,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에 주목했던 우리 문학에 대한 자기 반성적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그 생태적인 위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보가 이제 많이 노출됨으로써 느끼는 사람들의 위기 의식이 결합돼서 사람들이 자연을 찾고 숲으로 가고 또 이렇게 오염 또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이제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 같은 이런 사유들이 90년대 생태학적 사유를 떠받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면서 이건 잠복하면서 다양한 의제로 바뀌다가 다시 이게 설정된 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또 다른 테마를 통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자연과학적인 그 대중 이렇게 개몽 프로그램이 이제는 그 단순한 오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라는 이 가이아 전체가 지금 뒤바뀌고 있다. 그런 정보들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그 차원이 숲으로 가고 도시와 농촌 혹은 인공과 자연 이런 이분법이 아니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더 확산되는 터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는 아마 굉장히 건설적으로 인간이 과잉 욕망이 드디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 대 맞는구나. 이제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구나. 이런 낙관적인 기대도 있었으나 인간은 역시 또 구제불능이어서 다시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뭐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또 다른 자본의 명령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문학이 하는 일의 최후의 윤리적 저지선이 다시 재설정된 그런 에콜로지컬한 사회일 것이다라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 그거는 과거처럼 그런 이분법으로는 이제 그런 소박한 생태적 사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뭐 심층 생태학이라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었는데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비평적으로 활력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좀 이렇게 비평이란 뭐고 요즘 시인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고충이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냥 다 집약해서 그냥 하나의 사파로 그냥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험적인 건데요. 우리 뭐 성경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있잖아요. 소위 계보. 아마 저도 계보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보학.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말하면 정지용이 청록파를 낳고 청록파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거예요. 계보. 백석이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그 누구가 계속 이어져서 풍요로운 전통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한 게 근대를 축적의 원리로 생각했던 근대인들의 사유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대는 축적됩니다. 작가들도 김소월에서 정지용이 나오고 정지용에서 이제 이상이 나오고 이상에서 김수영이 나오고 김수영에서 황지우 뭐 이성봉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축적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탑을 쌓는데 축적이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축적이 아니라 산포 이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기왓장을 보니까 저기 어떤 작가도 있고 박경리도 있고 저기 최인훈도 있고 저기 김소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후기 근대는 축적의 원리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면, 문학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 전 현상을 반성하고 통합하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게 직선적이건 나선형이건 아니면 회귀형이건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 이른바 양적 폭발로 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비평 현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춘원 이광수다 말하자면 미당 서정주다 우리가 고전으로 생각하는 어떤 질서들 그분들의 뭐 인간적 결함 그런 건 자체하고 어쨌든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어떤 질서의 시작점
그래, 그들이 몰랐고 하려면 나은 사람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경의와 경의가 사실은 그 산포와 더불어 사실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사라졌다고 하면 너무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 보고, 비평가가 시인 보고, 이것이 꼭 우리가 검토해야 될 질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냥 n분의 1이에요. one of them. 그러니까 그 작가를 굳이 몰라도 꼭 이광수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디 툭 끊어서 김승옥부터 해도 되고, 심지어는 어디 툭 끊어서 80년대 임철호부터 해도 되고,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도 할 게 많아요. 워낙 이제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우리 선생님이 야, 윤동주가 하한선이다 그러셨어요. 윤동주가 하한선이다. 그 다음은 안 돼요. 왜냐면 생존 작가들이니까. 근데 윤동주가 4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근대문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문학적 유산은 그때보다 제가 보기엔 한 100배쯤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읽고 평가할 수 있는 텍스트가. 그러니까 축적은 불가능해요. 한 개인이 진짜 김소월부터 지금 젊은 시인까지 다 꿰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들어갈지인데 소설 전공자는 더 심하겠죠. 소설 전공자는 지금 요즘 누구 전공자로 굳어가요? 누구 전공자. 그 사람 박경리만 해요.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축적의 신화를 가졌던 근대 초기의 이상이 사실 후기 근대의 이 산포라고 하는 수많은 양적인 폭발로 인한 수직 질서의 이게 하강 평준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계속 축적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듭니다. 저는 뭐 그때부터 이때까지 다 경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사로 이걸 후사로 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후사가 전부인 학생들은 이거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현재형일 뿐이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질서를 옮긴다는 뜻에서 가르치면 불가능하고요. 그냥 내가 문학이라고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매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참 문학을 사랑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줘서 수업은 진짜 김소월로 해도 되고 최승자로 해도 되고 엊그저께 출간한 그 젊은 시인 시집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김소월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저로서는 강압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하죠. 하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저기 소월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명랑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당이 있고 이런 질서 같은 거를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이에요, 단면을 끊어서 전체를 유추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단면을 어떻게 또 고를 것인가 하는 것은 비평가나 교육자가 스스로의 어떤 시적인 선호도가 있겠죠. 소설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대학에서 소설을 읽힌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읽으면 돼요. 하다못해 읽어 그러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측면. 그래서 가르침이. 그리고 비평가는 또 어떠냐? 비평가는 이 넘치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누가 다 그걸 질서화하고 범주화하고 또 선후관계를 가려서 또 어떤 시인이 시집을 5권 냈으면 10권을 냈으면 그걸 첫 시집부터 끝 시집까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그거를 하기라는 것이 좀 어렵죠. 저는 비평은 해설적 기능과 이제 비판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설적 기능은 그야말로 질서를 만들고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평가가 시인의 어떤 입장에 서서. 근데 이쪽 해석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은 자기가 텍스트를 선해서 그 텍스트가 가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을 다시 이건 연구자의 기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양적 폭발의 시대에는 후자보다는 전자적 기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비평가가 가진 예리함, 정회성, 다음에 독자적인 목소리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평균적 목소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평균적 목소리를 어떤 문장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비평가의 아우라는 달라지겠지만 기대되는 어떤 지평이 좀 이렇게 평준화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비평가에게 여전히 그들의 몫이 있다. 누구는 미래파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미래파를 부분적으로 옹호하면서 스팝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담론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낱낱이 시편을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공력을 다하는 사람이,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비평가가 저는 예전에 비평가라 그러면 아주 예리하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야말로 날카롭게 선택과 배제를 동시에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름 자체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웬만한 면에서는 다 이렇게 좀 뭐랄까, 그들의 존재 방식을 해명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것 괜찮아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절박성을 가진 어떤 언어들에 대해서 그 질서를 부여해주고, 또 자기가 특정한 공간을 가져서 비평 행위를 할 때는 얼마든지 이제 선택과 배제를 해서 그것 가지고 한국의 문학사의 중요한 마디를 형성해 준다면 그게 양대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원래 비평가의 기능 중에요, 이렇게 잡지가 오면 제가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 있고, 그러면 과거에는 정말 멀지 않아요. 한 1,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 시도 좀 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애가 있네, 이거 주목해야겠네 이러면서 이 새로운 시인에 대해서 약간의 암암리 후원자도 되고 궁금증도 갖고, 이 친구가 다음 어떤 저널에 발표하면 눈여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발굴의 기능이거든요. 발견. 이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실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모르는 시인 거 안 읽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는 사람 읽기도 벅차다는 뜻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비평가가 정말 묻혀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나쁜 겁니다. 나쁜 거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과거 귀했던, 매체가 귀했던 시대는 다 발견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매체가 많고 또 이렇게 축적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질러 갈 때 우리가 뒤미쳐 따라가는 독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겹다. 그런 측면을 또 얘기하는, 그래도 열심히 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죠, 뭐. 그러다가 이제 예정된 패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이 너무 그런 걸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얘기해야 될 대부분 것들은 유성호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제가 뭘 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예일지 지원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요. 그거의 연구 변경, 그러니까 지금 심사 시스템의 키트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예지들을 이제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독립문예지들보다 놀랍게도 기존에 있는 작금의 문예지들이 유통이 안 됩니다. 이 연구를 새롭게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작가회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문예지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책을 유통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원들끼리만 돌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시행됐는데 시민들은 볼 수 없는 문예지라는 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작으로 연구가 시작됐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작금의 문예지들이 독립문예지들보다 유통이 안 되고 있고 독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뉴스페이퍼를 예를 들자면요. 문학 독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적어도 30만 명, 보통 100만 뷰에서 110만 뷰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학신문이라고 불리지만 문단신문에 가깝습니다. 하는 역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난다는 것은 문학 독자들은 아직도 잘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소비하는 매체에 대한 반응성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독립문예지들이라는 게 사실은요 많이들 없어집니다. 제가 5년 전에 독립문예지 연구 용역을 했을 때 그리고 논문을 썼을 때만 했던 문예지들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문예지들은
빠르게 없어지는 게 그 역할에 걸맞습니다. 지금 기존 문예지들 말고요. 독립 문예지들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신들이 얘기해왔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역할이 끝났다면 그 문예지는 빠르게 없어지는 겁니다. 젤리아 만년필이라는 좋은 문예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데요. 그 문예지는 고양이의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의 문제를 그리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 문제를 다루자는 거였죠. 그리고 3년간 궁중족발 사태가 끝나자마자 장렬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주 적합한 역할이었다 생각해요. 다양한 담론들은 과거처럼 거시 담론이 될 수 없고요. 유성호 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흩뿌려져 있고 그것이 빠르게 반짝였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났다면 없어지는 것도 제 역할을 하고 좋은 일에 생각합니다. 물론 아카이빙 사업하자고 정부 측에다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카이빙 사업이야 사실은 욕심 같은 거고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을 때 없어지는 문학도 좋은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단제도를 제외한 거에 대한 질적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맞는 지적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출판학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신뢰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독립문예지들 중에 보면 제가 경악하는 것들도 잔뜩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의 기준선 안에 들어올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 놀라운 것들도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인지해야 될 건 이렇습니다. 황인창, 현우 시인, 이소연 시인, 다양한 젊은 시인들이 현재 원고 청탁을 받을 때 독립문예지와 일반 문예지를 구분이 애초에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석에서 소통을 위해 독립문예지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젊은 시인들의 인식론 안에서는 그냥 문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선 자체가 무너진 게 지금의 어떤 인식이고요. 다만 독립문예지가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오히려 저희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문단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뚜렷한 존재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시스템에서의 독립으로 본다면 그 독립문예지들이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어 왔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실천문학적으로 보는 문예지들, 아까 젤리아 만년필 같은 것들은요. 그냥 페미니즘은 정말 실천문학계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들을 쓰는 작법이나 방식들은 미래파부터 시작해서 신서정도 아닙니다. 구서정시까지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박물관처럼 들어가져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는 이제 동인 시스템이 모듈화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필요할 때 뭉쳤다가요 해산됩니다. 그것이 모듈화되지 않고 기승되어 단체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동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동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단체가 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문학인들이 뭉쳐서 단체 활동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예술인 특별법이라는 게 통과돼서 최근에 문학단체들의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데요. 놀랍게도 젊은 문인들한테 나오는 목소리 아닙니다. 젊은 문인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요. 어떤 거시담론으로서 강력하고 훌륭한 시가 다시 한번 재등장할 거라 믿지는 않습니다. 동인들한테서. 그들은 각각 흩어져서요. 자신들이 믿는 이야기들과 믿는 담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독자층은 적어도 100명 이상은 됩니다. 꾸준히 지지하는 매니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매니아들을 바라보고 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들도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요. 그래서 이들이 좋은 문학이라는 평가를 할 사람이 다수의 모두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책을 사주라 100명 정도만 있다면 생각해 보시죠. 매 책을 낼 때마다 100명이 모두 다 15,000원 정도의 돈을 내주고 산다 했을 때 자본적으로도 그리고 활동적으로도 동인활동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역시 아쉬운 거는 과거처럼 어떤 것들이 틈틈이 쌓여서 우리들이 모두에게 이게 지금의 문학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시적인 것이 등장하기에는 이 시스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보편화돼 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강력하게 누군가가 이끌어 나가는 백마탄 신화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일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적 변화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은 어차피 독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독자들은요 문예 창작가생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전국에 있는 문창가생들이 매번 졸업하고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있는 문학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파고 있고요. 평론가들이 평을 하고 있고요. 분화된 상태에서 각각의 제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보편적인 답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기회에 그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더우니까 빨리 끝내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주요 토론을 해주신 유성호 교수님, 이민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해주신 김정우 선생님, 장만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로써 제26회 김달진 문학제 문학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